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결TV의 임상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는 세계 시간으로 지난 일요일 있었던 일본의 참의원 선거 그 결과, 그 내용, 의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일본이 터무니없이 도발하기 시작한 그 무역 전쟁, 무역 도발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의 단계로 치닫고 있죠. 그런 중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우리가 주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의회가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덴노라고 하는 국가의 수반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정치적인 실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그 수상 혹은 총리 대신이라고 흔히 하죠. 그 총리가 구성하는 내각이 정치적인 사실상 실권을 행사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회라고 하는 것은 양원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리는 중의원에서 이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중의원, 참의원 이렇게 두 개의 그 챔버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회 체계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것이고, 중의원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흔히 일반화시켜서 할 수 있는 말로 하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원, 그 다음에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상원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이 있죠. 미국도 역시 양원제, 영국도 양원제, 프랑스도 양원제, 그 이탈리아도 양원제. 그러니까는 그 양원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전 세계에 그 손꼽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원제 국가도 많이 있지만, 그러면 단원제와 양원제의 차이가 뭐냐, 그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일본 선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잘 우리 알려진 바대로 단원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의회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 국회가 왜 두 개가 필요한가, 두 개의 역할 분담이 어떤 것인가. 원래는 그러니까는 그 하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는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집단적으로 이제 토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집단 지도 체제가 된다면은 과거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원로원이라든가 경험이 많이 있고 정치적인 식견이 있다든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뭐 그런 그 형태였었던 거죠. 그런데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민의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인민의 대표도 역시 그 국가를 운영하는 국정에 참여하는 그런 일원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는 상원, 하원 이렇게 양원으로 국회가 구성이 되는 이런 그 어떤 단초가 됐었죠. 그런 어떤 그 기원이 됐었죠. 그래서 하원을 보통 그 인민의 대표 의회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원은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
귀족 대표라든가 원로원 이런 그 개념으로 이제 정착이 된 것이 양원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래의 그 취지는 정치적 식견, 정치적 경험, 전문적 지식,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 인생에서의 경험이랄까 이런 것들로 많은 것들을 잘 알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라의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상원. 그 다음에 그 일반 민의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민간의 인민의 대표라고 해서 이제 하원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많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상원에 뽑히는 자격, 그러니까 피선거권, 그리고 그 다음에 하원에 뽑힐 수 있는 자격, 피선거권이 나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상원이 당연히 나이가 더 많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이 차이가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상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약간의 나이 차이가 있고 상원에 그 피선될 수 있는 나이가 더 많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취지인데, 근데 이제 현재의 그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상원, 하원은 그 기능이 예를 들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를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원은 원래 이제 취지 그대로 시민들, 국민들, 인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중앙 정부에 전달을 하고 국정에다가 이제 민의를 최대한 많이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회, 그런 그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게 이제 하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민의를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시네이터라고 하는 그 상원은 각 주, 미국이 이제 50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주를 대변하는, 그러니까는 미국이라고 하는 큰 그 연방 국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주를 대변하는 그런 대표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역할이 또 이제 상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원의 경우는 민의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A라는 도시의 그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구가 많아서, 밀도가 아니라 인구가 많아서 거기에서는 반영해야 될 민의가 그러니까 수적으로 더 많다. 그럴 경우에 국회의원이 많이 뽑혀야 되겠죠. 반면에 B라고 하는 도시 혹은 어떤 시골 어느 마을 어떤 주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그 사람이 인구가 더 적어서 그러면은 그 반영할 수 있는 민의가 더 적겠죠. 그럼 거기는 국회의원이 덜 뽑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하원의 원리인데, 그러니까는 인구가 많은 곳이 국회의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면적에서 똑같이 숫자의 그 의회 의원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은 인구를 가진 곳에서는 적게 선출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반면에 상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그 주, 영어에서는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개별 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인구가 많은 주도 주고 인구가 적은 주도 주니까 그 각 주는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연방 정부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 같은 연방 국가의 기본 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캘리포니아나 또 이렇게 동부의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그 도시가 그런 주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에서 입김이 세고 만약에 그 별로 인구가 없는 주의 경우는 연방 정부에서 별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은 그 주 같은 경우에는
그 후자의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식으로는 나는 미국에 참여할 수가 없어. 나는 독립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각 모든 주는 경제적 어떤 그 역량이든 인구의 수든 무엇이 어떻든 간에 주로서의 자격은 똑같이 부여받는다. 그것이 이제 상원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주를 대표하면은 똑같이, 그래서 각 주마다 2명씩 상원 의원을 배출한다. 그러면 100명이 되겠죠. 50개 주에서 2명씩이니까 100명. 100명의 상원이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인구가 적은 주에서나 인구가 많은 주에서나, 면적이 작은 주에서나 면적이 큰 주에서나 모두 똑같이 2명씩 배출이 된다. 이게 이제 상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상원의 원리는 마치 그 우리 유엔에서 유엔 총회를 하면은 각국 대표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각 국가가 인구가 뭐 13억이 되든 16억이 되든 아니면 뭐 몇천만이든 몇백만이든 모두 한 표씩 행사를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고 하는 그 국제 연합의 그 원리니까요. 왜냐면은 인구가 적던 인구가 많던 하나의 국가는 다른 하나의 국가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을 부여받는 것. 물론 실질적으로는 그 입김이 유엔 안에서의 입김이 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명분은 원리는 하나의 국가가 한 표를 행사하는 그 원리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상원의 원리와 같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원의 원리대로 한다 그러면은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유엔에서도 여러 표를 행사를 하겠죠. 그리고 인구가 적은 나라는 그만큼 적은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 원리가 상원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원과 하원의 차이는 과거에는 민중과 귀족을 대변하는 두 집단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것보다는 민중을, 인민을 혹은 시민을 대표하느냐, 어떤 지역을 대표하느냐 이쪽으로 더 역할 분담이 커지게 됐다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상하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역할 분담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연방국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연방국가 전체 정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국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개별 그 주라고 하면 주이고 지방 정부라 하면 지방 정부 그 단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단위를 두 개의 어떤 이원화된 어떤 그런 그 민의의 대표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원과 하원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는 그 상원과 하원 이 양원이 있는 경우라면은 서로 간에 협조도 하지만 견제도 하고 적당한 역할 분담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를 대표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민중을 대표한다는 것 사이에서는 그러니까는 하는 일도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외교와 관련된 문제다. 그 외교 문제는 그 주정부의 문제가 아닌 주정부의 권한이 아니죠. 연방 정부에 관할 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와 관련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원의 역할이 더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연방 정부의 세금 관련 문제, 그러니까 연방 정부를 돈을 움직이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돈을 움직이는 문제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국민이 많은 곳에서는 세금이 더 많이 거치겠죠. 국민이 적은 곳에서는 세금이 적게 거치겠죠. 그러니까 돈을 움직이는 그런 문제, 국가의 재정 문제에 관련되는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상원보다는 하원에서 더 역할을 크게 가지겠죠. 그러니까는 국가의 재정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하원이 더 입김이 세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 분담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게 이상적으로 잘 조화를 시키면은 좋은데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 상원과 하원의 역할이 똑같지는 않고 조금씩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몇몇 나라의 경우는 이 상원과 하원의 역할 분담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형태로 남아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고요. 굳이 상원, 하원이 두 개씩이나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아시아에서 보자면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연방 국가도 아니고 굳이 상원과 하원이 같은 자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같지는 않죠 물론 하지만 이 서로 그 역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 단원 그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양원으로 쪼개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비판들이 일본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양원제의 좋은 점, 특히 그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왜냐하면은 원래 대통령제와 달리 대통령제는 정확하게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어지간한 어떤 큰 어떤 위기가 있지 않은 한은 그 기간 동안은 어떤 권력이 일정하게 한 세력 안에 한 세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이 임기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인정을 하지 못하면 불신임을 한다 그러면은 총리가 바로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데 이제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구성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얼마든지 정파적 어떤 그 이해관계로 인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몇 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은 얼마든지 총리를 단숨에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특히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중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바뀌죠. 자주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이 참의원, 그러니까 상원이 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 뭐 그런 역할 분담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참의원이 그런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일본에서 상하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일본에 국한해서 일본의 그 상하원 그 다음에 이번 선거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본 이번 그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선거가 그 참의원 선거였죠. 그러니까 상원에 해당되는 그런 그 의회의 선거였습니다. 일본에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은 그 중의원에 피선이 되려면은 나이가 25살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상원의 경우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그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제 뽑힐 수가 있다. 한마디로 그 말이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의 그 기원이 그 상원의 경우는 귀족 출신 혹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이제 그 토론 기관이라면은 하원은 실제 살고 있는 민중들의 모든 목소리들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상원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출발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 조건이 지금에 와서도 상징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하원은 25세 이상이 되어야, 상원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사실상 무의미하죠.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원의 경우는 그러니까 더 인민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 465명이 그 하원 국회의원의 총 수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상원은 지금 현재는 245명입니다. 왜 245명인지 왜냐하면 앞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하원의 경우 중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예산안 의결할 권리, 이것이 그 상원보다 더 앞서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원도 물론 하지만 하원이 먼저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원이 그 동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상원과 하원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원이 동의를 해줘야 통과가 되는 것인데 상원이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하원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차 투표에서는 과반만 넘기면 됐었다면은 상원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다시 넘어왔을 때는 3분의 2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넘으면은 상원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바로 통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하원이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이 된다. 이 예산안 의결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다른 문제, 이 조약을 승인하는 것, 어떤 외국과의 조약을 맺었다. 그럼 그를 승인하는 그 권한 역시 상원보다는 하원에 더 우선권이 있다. 다시 말해서 참의원보다는 중의원에 더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국회의원 중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국회의원 중에서. 그럼 국회의원 상원과 하원 중에서는 어디냐? 바로 그 하원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하원에서 총리가 나오는 것인데 대개의 경우는 집권 여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죠. 늘 그래왔죠. 그러니까 연립 정부가 세워질 때 소수 정파의 대표가 총리가 된 예도 뭐 과거에 있었지만 적은 수, 어쩌다가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 정파가 모여가지고 반자민당으로 해서 한번 그 총리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사회당이 자민당과 연합을 해가지고 사민당 대표가 총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라야마 총리가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 있었지만 그런 경우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자민당의, 다시 말해서 이제 당시의 집권 여당의 총재가 총리에 지명이 되죠. 그래서 총리 지명도 역시 중의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각을 신임하느냐 불신임하느냐 문제, 다시 말해서 총리가 만들어지면 총리가 내각을 구성을 하겠죠. 그런데 그 내각을 불신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신임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중의원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중의원이 내각을 불신임해버리면은 이 내각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총사퇴를 하고 다시 총리를 선출해서 다시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총리가 부실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반대로 총리도 중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이제 견제 세력으로서 이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리도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지만 중의원도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불신임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상원에 해당하는 그 참의원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총리가 참의원을 해산시킬 권한도 없고 참의원이 총리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할 권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면에서 참의원은 너무 권력이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참의원은 대신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리가 마음대로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가 해임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확하게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산권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해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시켜버리면 자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바로 국회의원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참의원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보통 통상선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그 기간에 항상 임기를 채우는 그런 선거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원의 경우는 아까 이 465명의 정족수 총 인원이 총 그 국회의원 수가 465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과거 1993년까지는 중선거구제에 의한 그 선거가 치러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선거구제라고 하면은 소수의 그러니까 작은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고 그런 게 아니라 지역구가 이렇게 넓게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 거기서 이제 2명을 뽑는다든가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게 시행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93년도 선거까지는 이 중의원의 이 중선거구제가 이렇게 적용이 돼 있었 그 제도 하에서 치러졌었는데 96년부터 이제 선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인데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이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한 지역구에서 2명이 선출될 수 있는 것을 지역구를 더 쪼개가지고 1명만 선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수는 똑같이 될 수 있지만 한 지역구에서 2명이 선출된다 그러면은 집권 여당과 야당 이렇게 선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구에서는 야당만 2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디서는 뭐 여당이 연립 내각이라면은 그러니까 연립 그 정부라고 한다 그러면은 두 정당이 이제 여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소속 두 후보만 당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적어도 야당이 경우의 수가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근데 소선거구제로 바뀌다 보면은 서로 간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당에게도 불리할 수 있고 야당에게도 불리할 수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여당을 향한 민심이 굉장히 악화됐다 그러면은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라면은 여당이 거의 뽑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중선거구제라면 여당이 미움을 받아도 그래도 둘 중에 1명 정도는 여당이 뽑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당에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겠죠. 야당이 힘이 없으면은 여당만 당선이 되고 야당은 전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로 일본에서 그 96년부터 바뀐 이 소선거구제의 그 제도 하에서 일본의 야당이 완전히 전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그 자민당의 거의 일당 독재하다시피 하는 그런 어떤 그 세력 분포 이것은 바로 1996년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 있어서는 그 정치적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물론 일본의 집권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일본의 그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바람직한 그런 결과는 아니다. 이것은 훗날 역사가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당대에서는 그게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그 고여 있는 물, 흐르지 않는 물은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당연한 이야기죠. 이번 선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의원 선거라고 참의원 선거라고 말씀드렸죠. 참의원 선거는 총 정원이 245명입니다. 당연히 이제 적은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245명 정원이 이게 이제 좀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원래는
정원이 242명이었습니다. 242명. 242명이었는데 그 최근에 그 법률이 이제 다시 이제 개정이 돼 가지고 그 6명이 더 늘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6명이 더 늘어야 된다. 그러면 6명이 새로 늘어나야 된다 하면은 선거에서 이제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상원에 해당하는 이 참의원은 중의원처럼 한꺼번에 선거에서 모든 전원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바로 그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겠죠. 국가마다 이제 3분의 1씩 교체하는 국가도 있고, 일본의 경우는 2분의 1, 절반을 교체합니다. 한 번 선거할 때 절반만 교체하죠. 이런 식으로 절반씩 3년에 걸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인데 121명이었다가 6명이 늘었다. 그러니까는 3년씩 3명을 나눠서 늘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3명이 늘어나게 돼서 124명이 되는 것이죠. 124명이 이번에 선출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3명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3년 후에 열릴 참의원 선거에서도 또 3명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124명을 뽑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3년 후에는 비로소 법원에서 이번에 판결에 나온 것처럼 248명이 비로소 상원의 그 의원 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8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3명이 늘어난 124명을 뽑는 참의원 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중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총리가 해산을 하면 바로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그런 반면에 참의원은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통상 선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일 가까운 그 중의원 선거는 지난 2017년에 있었죠. 그런데 아마도 올해 안에 다시 중의원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만간 또 중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텐데, 이번에는 상의원 그 참의원 선거를 치른 것이다. 그다음에 그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 이유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일본이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현재의 그 아베 총리가 평생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개헌이잖아요. 개헌을 하겠다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일본 헌법은 소위 말해서 평화 헌법이라고 해서 군대를 가질 수 없도록 헌법에서 못 받고 있죠. 사실은 모든 나라 헌법이 다 그렇다면 전쟁이 없어질 텐데, 어쨌든 일본은 지금 그런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그 지식인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에서 단 하나 내세울 것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평화 헌법이다. 그리고 이 평화 헌법에다가 노벨상을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일본은 이 평화 헌법을 없애려고, 거꾸로 가려고 이제 하는 거죠. 보통 국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데, 보통 국가로 가겠다. 근데 그 일본이 왜 이런 소위 말해서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두가 다 아시는 문제잖아요. 바로 전범 국가니까, 전쟁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벌로,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가 해산이 된 것이고, 절대로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고의 문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기회에 이야기를 했고, 다른 데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선거에도 관심을 가졌죠. 왜 그러냐면은 일본에서는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을 바꾸려면은
중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의원의 3분의 2가 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개헌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죠. 그래서 일본 국민의 절반 2분의 1이 찬성을 하면은 개헌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아베 총리가 지금 이 모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중의원의 구성을 보면은 사실상 개헌 가능선 3분의 2선이 통과가 돼 있습니다. 중의원이 아까 465명이라 그랬죠. 현재 집권당인 자민당이 285명이고 중의원에서, 그 다음에 같은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29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상당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일본 유신회라고 하는 정당은 집권 이 연립 여당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보수 여당이라고 할 수가 있고, 헌법 개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니까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일본 유신회의 11명까지 합친 이 수가 개헌 가능선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공명당, 아까 연립 여당 안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는 이 공명당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명당의 당헌이라고 할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개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지향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개헌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진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중의원은 개헌 가능한 의석수가 310석인데 이거는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은 넘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참의원이잖아요. 참의원은 3분의 2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서, 그러니까는 아베 총리의 목표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선을 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개헌을 해서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그럼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의원이 총 지금 245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48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242석에서 248석이 지금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명만 더 이제 추가가 돼서 245석이 지금 참의원의 총 의석 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 인원, 그러니까는 3분의 2선이 몇 석이냐 하면은 164석이에요. 그러면 164석을 연립 여당이 넘어서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선을 넘고, 그래서 개헌을 발의할 수 있겠죠. 이번 선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민당이 아까 말씀드렸죠. 245석을 전체를 다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한다. 그러니까 이번엔 124석을 이번에 선거에 적용되는 그런 지역구가 이제 124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민당이 57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명당이 14석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연립 여당이 71석을 얻게 된 거죠. 71석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과반은 충분히 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아베 총리 압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압승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압승이라는 것은 애매할 수 있죠. 왜? 이 목표가 뭐냐에 달려 있는데, 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으로 압승을 한다면 압승 맞죠. 그런데 이 일본 참의원의 구성은 이미 연립 여당이
과반수를 훨씬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과반수를 넘었다고 해서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럼 압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압승이라는 말이 이제 그 정확한 의미를 어떤 데피니션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자민당 그리고 아베 총리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죠. 왜냐? 사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분의 2 선을 넘어야 되는데 3분의 2 선을 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67석이면 넘지 못했죠. 물론 일본 유신회가 또 10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합친다 하면은 전부 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그런 곳까지 다 합치면은 129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헌 발의 의석에서 훨씬 모자란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129석을 이야기하는 데는 공명당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명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에 있어서 뜨뜻미지근한 개헌을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정당이에요. 그러니까는 자민당은 제일 먼저 같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부터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민당을 합쳐도 3분의 2 선을 넘지 못했는데 설사 3분의 2 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공명당이 다 동의를 해줄지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일본 유신회가 같이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이번에 아베 총리가 문제점을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목표가 3분의 2 선을 넘어서는 것, 그 연립 여당에서 그 다음에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을 넘어서는 것 이게 목표였거든요. 사실상의 목표. 말은 다르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의 목표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얻는 것도 실패했고 연립 여당이 3분의 2 선을 통과하는 것도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아베 총리가 실패한 선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에서 일본의 자민당의 혹은 연립 여당의 혹은 아베 총리의 압승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어디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그 상대적인 거잖아요. 성공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 평가로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연립 여당이 과반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압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원래부터 그렇게 그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심지어 이번에 의석수를 조금 더 뺏겼어요.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목표였던 자민당 단독 과반을 넘지 못했고 목표했던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석을 연립 여당에서 넘지 못했고 반면에 이제 그 야당은 아주 지리멸렬한 이번에 17석이에요. 그러니까는 자민당이 57석인데 입헌민주당 이 야당이 17석, 그러니까 제1야당이 야는 굉장히 적은 여당에 비해서 아주 그 세력이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체 의석수도 자민당이 113석인데 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것까지 합쳐서 입헌민주당은 입헌민주당은 32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죠. 그래서 압승이다. 이렇게 뭐 절대 평가로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아베의 원래 목표였던 단독 과반 확보 실패했고 개헌에 필요한 164석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베 총리는 머리가 좀 복잡해지겠죠. 3분의 1을 넘어서서 개헌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사실상 이번에는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베 총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원래 아베 총리의 구상은 그러니까 지금 3선째 하고 있는데 2021년 9월까지 자민당 총재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제 일본 총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참의원을 3분의 2 선을 통과해서 개헌을 발의를 해서 내년 정도에 2020년이죠. 개헌을 하고 동경올림픽도 하고 그리고 2021년 9월에 퇴임을 하려고
그러면 일본 역사상 가장 그 장기 집권을 한 총리 기록도 세우면서 개헌도 하면서, 개헌을 한다는 얘기는 일본이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국가, 그리고 보통 국가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들이 염원하고 있는 국가는 그냥 보통 국가가 아니죠. 이들이 바라는 국가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 바라는 국가는 전쟁에서의 패배한 그 이전의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전의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일본, 그 시대가 가장 아름다운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군대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21년 9월에 본인이 물러나기 전까지 그 개헌을 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이 지금 틀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마음대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참의원은 그렇게 못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구성된 참의원의 그 의석 구성은 적어도 3년 동안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이제 선거를 해서 그때 또 다시 그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해서 3분의 2 선이 된다면 그 다음 다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앞으로 3년 내에는 아베 총리가 이 선거를 그 참의원 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선을 얻지 못했다. 물론 그 사이에서 야당을 포섭을 하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는 그런 선에서 보자면은 개헌이 어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베 총리가 그 다음 노림수가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한번 더 해야죠. 본인이 한번 더 해서, 왜냐하면은 2003년 후라고 하면은 지금이 2019년이니까 2022년이 되잖아요. 다음 참의원 선거가 열리려면 그러면 아베 총리가 물러난 다음이죠. 그러니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한 번을 더 해야 되겠다. 4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슬슬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 직후에 바로 아베 총리의 4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선을 도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중의원의 그 신임을 얻고 중의원의 어떤 그 지지를 얻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번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중의원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중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아베 총리가 항상 하고 있는 그 장기가 뭔가요? 아주 야비한 작전이죠. 국내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주변 국가를 때리기. 지난 2017년 중의원 선거 때는 북한 때리기로 해가지고 안보 그 위기론을 조장을 해서 재미를 많이 봤죠. 그때 불리할 수도 있었던 선거였는데 압승을 거뒀던 것은 바로 그 북한 때리기가 먹혀들어갔고, 이번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 한국 때리기를 했던 것 우리 다 아시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올해 안에 중의원 선거를 지금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역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의 그 무역 갈등, 근데 갈등이 뭐 양쪽이 같이 잘못해서 갈등이 아니죠. 이런 이야기는 다른 코너에서 숱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역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역 도발을 하고 있는 그 현재의 아베 정권의 그 전략, 이것이 앞으로 적어도 이제 몇 달 중의원 선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때리기를 해서 사실상 일본 전체 여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이 이번 선거에서도 48.8%가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 중에서
자민당, 공명당을 찍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다고 해봐야 일본에서 한 30% 정도가 이제 찍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일본의 극소수만 움직이면은 얼마든지 일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그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면 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듯이 아주 적은 수의 일부만 장악을 해도 일본을 장악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갖지를 않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아베 총리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한국 때리기를 한다. 그래서 왜 극우 세력 그리고 아주 수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 그 다음에 전쟁 패배 전의 일본을 동경하는 그런 세력.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60대 이상의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피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30대 이하의 일본 청년들은 전쟁을 몰라요. 그리고 일본의 영광, 현재는 한국이 자꾸 뒤를 쫓아오고 있고 한국에 의해서 추월당할 수 있다는 위기, 거기다가 북한과 통일까지 되면은 정말 추월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일본의 영광을 되찾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 30대 이하의 청년층이 오히려 자민당에 투표한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죠. 60대 이상보다. 그러니까는 이런 현재의 구도, 이것이 이제 아베 총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한반도의 문제를,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문제를, 그리고 북한 문제를 본인의 선거에 잘 이용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본의 이번 참의원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일본의 국회 제도의 전반적인, 그리고 좀 더 앞서서는 양원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일본에서의 양원제,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의 일본 참의원의 선거 결과, 그다음에 의미, 그다음에 아베 정권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그러면서 왜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계, 인문결 TV 우리가 보는 세계의 코너를 오늘은 일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